그날 밤 우리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나는 북한 해군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조국을 떠났다. 별이 쏟아지던 3월의 동해. 아래는 바다, 위에는 돌아갈 수 없는 삶이 있었다. 환기 시간은 고작 몇 분. 망설이면 끝이었다. 형, 지금입니까? 누군가 묻었다. 나는 대답 대신 난간을 붙잡았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 순간 어머니의 뒷모습이 스쳤다. 아무 말 없이 끌려가던 그날. 이 나라에 남으면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 간다. 나는 먼저 뛰어내렸다. 검은 바다가 몸을 삼켰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뒤이어 물에 떨어지는 소리들이 들렸다.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서로의 허리를 줄로 묶었다. 떨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 없었으니까. 그때는 몰랐다. 이 선택이 5명의 운명을 서로 다른 길로 데려갈 줄은. 나는 지금도 묻는다. 살기 위해 떠난 것이 과연 죄였을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한때 내가 충성스러운 군인이라고 믿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집을 지켰다. 가난했지만 최소한 굶지는 않았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18살에 군에 갔다. 수영을 잘한다는 이유로 연안 잠수정 부대에 차출됐다. 처음 제복을 입던 날 어머니는 내 어깨를 만지며 말했다. 태성아, 나라에 잘 보이면 사람 대접은 받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부대에서는 늘 들었다. 국가가 먼저다. 군인은 의심하면 안 된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너무 많이 봤으니까. 10년이 흘렀다. 계급도 올랐고 책임도 늘었다. 부하들이 생기자 나는 더 엄격해졌다. 잡생각하지 마라. 윗선 판단에 토 달지 마. 그 말들이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 모든 게 바뀐 건 2000년대 중반 어느 휴가 때였다.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없었다. 이상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집은 조용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바닥만 보고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그제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끌려갔다. 왜요? 한참 침묵 끝에 아버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라디오 때문이래. 외부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였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죄입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며칠 뒤 아버지는 쓰러졌다. 병원에 갈 돈도 약도 없었다. 공장에서는 문제 있는 집안이라며 해고 통보가 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뭘 위해 충성했지? 어머니를 끌고 가는 나라. 아버지를 버리는 나라. 그 나라에 충성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 부대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이 나라가 틀린 건 아닐까? 그 생각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부대로 돌아왔을 때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강태성 중위. 예전과 똑같은 군인이었다. 하지만 속은 달랐다.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말이 아니라 눈을. 잠수정 안에서는 늘 감시가 따라 붙는다.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가 말을 아끼는지, 누가 너무 충성스러운 척하는지.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사소한 말로 떠봤다. 오늘 바다 유난히 깊어 보이지 않나? 어느 날 갑판에서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기관 담당인 최성우가 잠시 바다를 보더니 대답했다. 저 깊은 데는 아무도 못 찾겠죠. 그 한마디였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녀석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정민호는 술만 마시면 말이 없어졌다. 어느 날 밤 당직이 끝난 뒤 그가 낮게 말했다. 형, 사람은 죄 없어도 벌 받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누나가 죽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 서동찬은 늘 담담했다.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느 날 통신 점검을 하다 내가 물었다. 동찬아, 너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울 일은 이미 다 울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막내 백도윤은 달랐다.
눈에 아직 세상이 남아 있었다. 형, 저 바다 건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다. 지금은 그걸 알 필요 없다. 그러자 도윤이 말했다. 근데요. 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모였다. 당직표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날이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한참 침묵 끝에 내가 입을 열었다. 혹시 이대로 계속 살 수 있겠나? 최성우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전 못 살겠습니다. 정민호가 말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서동찬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안 간 거다. 그때 백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결심하지 않았다. 결심은 나중 일이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5명은 이미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 결심은 말이 아니었다. 눈빛이었다. 그날 밤 바다는 유난히 조용했다.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오늘이다. 내 말에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오늘인지, 정말 가는 건지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환기 시간이 다가왔다. 잠수정 내부의 공기가 바뀌는 짧은 순간. 그 몇 분이 우리 인생 전부였다. 줄 확인해. 최성우가 낮게 말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공기통 이상 없음. 서동찬의 목소리는 늘 그랬다. 담담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막내 도윤이 내 소매를 잡았다. 형, 혹시 못 가게 되면요? 나는 그 애를 보지 않았다. 보면 못 뛰어내릴 것 같았으니까. 그땐 형이 먼저 간다. 정민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형답네요. 철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4분. 누군가 말했다. 아니, 시간이 우리를 밀어냈다. 나는 난간 위에 섰다. 아래는 검은 바다. 위에는 총과 명령과 감시. 여기서 돌아서면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었다.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간다. 내가 먼저 뛰었다. 물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폐가 찢어지는 줄 알았다. 찬물이 몸을 후려쳤다. 형,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줄 잡아. 놓치지 마. 우리는 서로의 허리를 묶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듯. 팔이 굳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형, 나 손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붙어. 떨어지지 마. 정민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게 자유로 가는 길 맞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이 없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배다. 희망이 먼저 왔다. 그리고 바로 공포가 따라왔다. 가까워질수록 배에서 들려오는 말. 야, 거기 뭐야? 조선말이었다. 순간 모든 피가 식었다. 서동찬이 낮게 말했다. 우리 배입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우리가 뛰어든 바다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배는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느리게. 너무 느리게. 나는 숨을 죽였다. 아니, 숨을 죽이려고 애썼다.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움직이지 마. 서동찬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바다 위에서 명령처럼 들렸다. 배의 그림자가 머리 위를 덮었다.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보였다. 야, 사람이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후었다. 눈이 부셨다. 마치 죄인을 비추는 빛 같았다. 어디서 왔어? 나는 잠깐 망설였다. 한 박자만 늦어도 끝이었다. 조업 중에 떨어졌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배가 뒤집혔습니다. 침묵. 그 짧은 침묵이 몇 년처럼 길었다. 올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다. 우리는 하나씩 끌어올려졌다. 갑판에 올라서는 순간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익숙한 얼굴들, 익숙한 말투, 북한 어선이었다. 이 새끼들 군인 아냐? 선장이 우리를 후어봤다. 눈이 날카로웠다. 맞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다.
부선장이 선장을 끌어당겼다. 형님, 괜히 엮이지 맙시다. 선장은 한참 우리를 보더니 낮게 말했다. 가진 거 있어? 나는 주머니 속 젖은 돈을 꺼냈다. 미리 준비한 마지막 카드였다. 이것뿐입니다. 선장은 돈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러다 다 죽어. 그 말이 우리를 살릴지 죽일지 알 수 없었다. 화물칸으로 내려가.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말없이 움직였다. 어둠 속으로 다시 숨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울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단속선이다. 부선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분 확인한대.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갑판 위에서 고함 소리가 오갔다. 조업 허가증 내놔.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야? 순간 침이 말랐다. 잠시 후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술 좀 받으시지요.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그날 밤 내가 들은 가장 무서운 소리였다. 얼마 뒤 엔진이 다시 돌아갔다. 부선장이 내려와 낮게 말했다. 지금이다. 더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고무보트에 실렸다. 파도가 거칠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다. 선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러시아 쪽 해안이 희미하게 보였다.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주저앉았다. 살았다는 안도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다. 이제부터 진짜 도망자다. 뒤를 돌아보니 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바다는 조용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절대 조용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러시아 땅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아니, 차가운 건 땅이 아니라 우리 처지였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숲속을 헤맸다. 발이 질퍽거렸고 숨이 가빴다. 뒤에서 누가 부르기라도 하면 그대로 끝이었다. 형 더 못 가겠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다. 22, 아직 버텨야 할 이유도 모르는 나이였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다. 허리가 굽었고 눈빛이 깊었다. 너희 조선에서 왔나?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아닙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못하는 얼굴이다. 그가 바로 김용철이었다. 고려인. 아무 조건도 묻지 않고 우리를 지하실로 숨겨줬다. 왜 도와주십니까? 내 질문에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집에 못 가는 사람은 보면 안다. 우리는 며칠을 버텼다. 그때 강철수, 사람들이 검은 손이라 부르던 브로커가 나타났다. 여기서 나가고 싶지?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불안했다. 한 사람당 3,000달러면 중국까지는 책임진다. 최성우가 이를 악물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강철수는 웃었다. 방법은 있어. 정민호가 물었다. 무슨 방법? 장기 하나 떼면 되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때 최성우가 말했다. 제 걸로 합시다. 성우야, 형, 다 같이 죽는 것보단 하나는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나중까지 나를 괴롭혔다. 우리는 결국 이동했다. 트럭 뒷칸,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공간. 그런데 문이 열렸다. 움직이지 마. 중국 공안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손이 묶였다. 고개가 눌렸다. 형 죄송합니다. 도윤의 울먹임이 들렸다. 그때였다. 엎드려. 비명, 몸싸움, 그리고 칼이 번뜩였다. 지금이다. 풀어. 최성우였다. 도망쳤던 줄 알았던 그가 다시 돌아온 거였다. 빨리. 우리는 달렸다. 숨이 찢어질 듯 달렸다. 숲으로 몸을 던진 뒤에야 나는 물었다. 왜 돌아왔냐? 성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형 혼자 죄지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정글의 밤은 바다보다 더 잔인했다. 습기와 열기, 벌레 소리,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공포. 숨을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곳이었다. 형 여기까지 오면 산 거죠? 도윤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산다는 게 뭔지 그때는 나도 몰랐으니까. 셋째 날 아침 민호가 쓰러졌다. 형, 잠깐만 쉬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입술은 새파랬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다. 안 돼. 지금 자면 다시 못 일어나. 내가 흔들어 깨웠다. 그때 총성이 울렸다. 탕. 정글이 갈라지는 소리. 군인이다. 흩어져. 우리는 사방으로 뛰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고 가시가 살을 찔렀다. 뒤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다. 악, 나는 뒤돌아봤다. 민호였다. 옆구리를 붙잡고 무너지고 있었다. 민호야.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손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더 무서웠다. 형,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임마. 말하지 마. 숨 쉬어. 그는 웃었다. 아주 희미하게. 여기까지라도 같이 와서 좋았어요.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다. 형 업고 가요. 제가 업을게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러다 다 잡혀. 나는 소리쳤다. 다 같이 가. 여기 두고 안 가.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힘이 거의 없었다. 형, 여기서 끝내요. 닥쳐. 형은 살아야죠.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정글이 조용해졌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선택해야 했다. 민호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모두 여기서 끝낼 것인가? 나는 민호를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고마웠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우리는 맨손으로 땅을 팠다. 흙은 젖어 있었고 손톱이 갈라졌다. 민호를 눕히고 나뭇가지를 세워 이름을 새겼다. 최민호. 형 기도할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야. 먼저 가. 정글의 바람이 대답처럼 불어왔다. 우리는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의 숫자는 하나 줄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내 안에 남았다. 지금도 지워지지 않은 채로. 민호를 묻고 난 뒤 우리는 말을 잃었다. 누가 먼저 걷자고 하지 않아도 발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움직였다. 멈추면 그 아이가 남긴 선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으니까. 정글의 밤 공기는 무거웠다. 습한 공기가 폐를 눌렀고 땀과 피, 흙 냄새가 뒤섞였다. 형 지금 몇 명이죠? 도윤의 질문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넷이다. 그 숫자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국경은 생각보다 허술했다. 철책도 표지판도 없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우리 인생을 가르고 있을 뿐이었다. 저 선만 넘으면 되는 겁니까? 성우가 낮게 물었다. 넘어도 끝은 아니야. 내 대답에 성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민호 형이 남긴 길이잖아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씩 내디뎠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흔들렸다. 멈춰. 나는 손을 들었다. 순찰이었다. 국경 경비대. 엎드려. 우리는 진흙 위에 몸을 붙였다. 깨 짖는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도윤의 손이 내 소매를 움켜쥐었다. 형, 나는 손을 덮어쥐었다. 괜찮아. 숨만 쉬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다. 개가 킁킁거리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지금이다. 우리는 달렸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달렸다. 그리고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 숲의 공기가 달라졌다. 형. 넘은 거죠? 도윤이 속삭였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다. 넘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도윤이 주저앉아 울었다. 성우도 민재도 고개를 숙였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정글 위에서도 별은 똑같이 빛나고 있었다. 민호야. 속으로 불렀다. 우리 넘어왔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조금 안심한 잠을 잤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국경을 넘는 건 지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진짜 국경은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국경을 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우리는 살아 있었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못했다.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흙길, 낮은 집들, 그리고 낯선 언어. 형, 사람들 말이 안 들려요. 도윤이 불안하게 속삭였다. 괜찮아. 안 들리는 게 지금은 다행이야. 우리는 창고 같은 곳에 숨어 지냈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밤에만 물을 구하러 나갔다. 그때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다. 쌀이었고 국이었다.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손이 떨렸다. 형, 밥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밥 때문이 아니라 그 밥을 민호는 먹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성우가 조용히 말했다. 형, 민호 형이 있었으면 이거 제일 먼저 먹었겠죠. 아무도 웃지 않았다. 밤이 되면 나는 잠에서 깼다. 정글의 냄새, 총성, 피 묻은 손.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다. 살았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죄어왔다. 왜 나만 살아있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도윤이 말했다. 형, 저 웃어도 됩니까? 그 질문이 내 심장을 찔렀다. 왜 그렇게 생각해? 민호 형이 보고 있으면 화낼까 봐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민호는 내가 웃는 걸 보고 싶어 했을 거야. 도윤이 울었다. 소리 없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살아남은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여전히 도망자였고 여전히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다. 도착한 것 같았지만 아직 아무데도 도착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말자. 민호가 남긴 선택이 의미 없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다리가 떨리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 많이 떨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일까? 형, 진짜 들어가도 되는 거죠? 도윤이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까지 왔잖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똑, 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북에서 왔습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상대의 표정이 바뀌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의자가 보였고 물컵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그 말에 몸에서 힘이 빠졌다. 끝났다는 안도감보다 지나온 얼굴들이 먼저 떠올랐다. 민호. 정글에 남겨진 이름. 여기까지 왔어. 속으로 말했다. 너 덕분이야. 이후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누군가는 이 땅에 남았고 누군가는 다른 나라로 떠났다. 마지막 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형, 도윤이 말했다. 민호 형 이름 잊지 않을게요. 그래. 형도 잊지 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누군가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 때 겨우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5명이었다. 지금은 4명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5명이 함께 걷고 있다.